깐깐해서 남주자 깐깐남 인 뉴욕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8월 1일부터 우리나라한테 25%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미국에서 보는 관점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미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셨겠습니다만은 너무 조급하게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오히려 조금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겠습니다만은 이럴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전해드릴 때가 아닌가 싶어서 사례들을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먼저 봐야 되느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죠. 미국이 지금까지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다고 하는 나라가 이 세 나라입니다. 영국, 베트남, 중국. 녹화 시간 기준으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하고도 됐다. 19%다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 인도네시아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서 그건 약간 논외로 치고요. 지금까지 결정된 건 이 세 나라죠. 이 세 나라의 사례를 좀 잘 보면 우리가 좀 얻어야 될 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영국입니다. 영국이 제일 먼저 협상을 타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약간 뭐 미국과 특수관계죠. 뭐 사촌 같기도 하고 외교나 안보나 모든 면에서 이 궤를 같이 해서 뭐 제일 먼저 하는 게 예상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상황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영국이 작년에 미국과의 무역에서 무역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요국 중에 미국과 무역을 해서 적자를 보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 영국이 작년에 11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은 15조 원 적자를 봤어요. 그래서 더 협상하기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수월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쯤 듣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뭐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이 15조 원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데 영국하고 협상을 해서 관세를 10%를 내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흑자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기본관세라고 불러요. 기본관세. 택시 타서 기본요금 내듯이 미국이란 큰 시장에 들어오려면 기본요금을 내야 된다. 그게 바로 10%다. 무조건 10% 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25%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이것저것 양보를 하고 막 했을 때 깎을 수 있는 게 25%가 아니라는 겁니다. 0%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15%를 깎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양보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우리가 내줄 수 있느냐에 대한 조금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0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5%? 이걸 위해서? 여기까지? 뭐 이런저런 우리 고민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입장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짚어보고요. 두 번째, 이 부분 중요해요. 사실은 영국은 말씀드린 대로 약간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짜고 치는 고수도 혹은 뭐 약속 대련 이런 느낌이 강했고, 중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뭐 거의 싸워서 얻은 30%니까 약간 논외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국과 무역을 하는 나라가 눈여겨봐야 될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그런 나라들 중에는 제일 먼저 협상을 타결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20%를 내기로 했어요. 기본관세 10%에 10% 추가가 된 금액이죠. 그러면 베트남은 왜 20%냐? 이 부분을 우리가 짚어봐야 됩니다. 베트남은 어떤 나라냐? 미국하고의 무역 관계에 있어서 베트남은 미국이 무역을 하는 나라 중에 세 번째로 무역 적자를 많이 보는 나라입니다. 놀랍죠? 상당히 베트남이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고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주 타겟 중에 하나였던 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따져봐야 될 건 베트남이 미국에 뭘 수출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전자제품. 이번에 삼성전자가 내놓은 폴드 7입니다.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 제품을 포함해서 삼성이 미국에 1년에 파는 스마트폰이 3천만 대에서 5천만 대로 추산이 되는데 특히 비싼 제품들은 대부분 베트남제입니다. 왜냐? 이게 생긴 걸로 봐서는 그냥 전자제품이니까 공장에서 기계가 떡떡떡 찍어내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세심하게 사람 손으로 안에 해야 될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잘 쓰면서도 인건비가 싼 나라를 찾아가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도 중국에서 만들고 있고 삼성도 베트남에서 만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거 불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인건비를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든다고 할 때 얼마나 더 드느냐라는 추정이 있는데 지금 가격의 3배까지 올라가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걸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에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아들들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아들들이 트럼프 모바일이라는 통신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 미국산이야. 서비스도 미국산, 콜센터도 미국이고, 그러면서 내놓은 게 이 전화기. 전용 전화기, 금색 번쩍번쩍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내세운 이 전화기도 미국에서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걸 미국에서 만든다고? 라고 이제 궁금해하는데 홈페이지에 뭐라고 올라왔느냐? Proudly made in America. 자랑스러운 미국산인데 $499예요. 사양을 제가 생략을 했는데 사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만드는데 $499로 삼성과 애플도 못하는 걸 트럼프 아들들은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하던 찰나 한 2주쯤 지나서 홈페이지에 조용히 슬그머니 이 문구가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면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자랑스러운 미국 디자인이라고 조용히 몰래 바꿉니다. 안 된다는 거죠. 트럼프 아들이 아니라 트럼프 손자, 트럼프 손손자가 와도 미국에서 이 가격대로 전화기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이 삼성 스마트폰을 제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나라는 베트남이다. 대체가 쉽지 않다. 라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미국의 나이키 매장이에요. 신발이 쫙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신발 거의 90% 이상을 수입을 하는데 60% 이상이 베트남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유니폼, 뉴욕 매치 유니폼입니다. 뉴욕이니까 뉴욕 유니폼 입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뉴욕 매치 유니폼 눈치채셨죠? 메이드 인 베트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입는 신발, 옷 상당 부분이 베트남, 동남아에서 옵니다. 신발이나 옷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상당히 중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이 공장에 줄지어서서 나이키 신발을 만드는 이런 장면을 원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어제 미국산 AI로 만든 가짜 화면입니다. 미국산 AI로는 만들 수 있지만 현실에선 불가능한 장면이에요. 몇 배가 올라갈지 모릅니다.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언론들이나 뭐 전문가들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국이 베트남에 그만큼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베트남 물건이 미국 국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큰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쪽에서도 이 부분을 협상을 할 때 상당히 어필을 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베트남도 양보를 해야 되겠죠. 베트남이 동남아에서 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 나라고 제일 많이 수입을 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이 돼지고기, 꼬치 같은 거 만들어서 많이 먹고 요 쌀국수도 이제 소고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기류,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거 우리 앞으로 더 많이 살 테니까 서로 윈윈하자라고 해서 알려지기로는 양측 협상단이 11%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1%만 더 하자 상징적으로 양측이 이렇게 합의를 하고 서로 본국에 돌아가서 이제 동의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느냐 갑자기. 이게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에 떡하니 올린 글입니다. 20% 관세다. 11% 안 된다. 라고 그냥 퇴짜를 놔버린 거예요. 자기 협상단이 가서 협상을 하고 온 내용을 퇴짜를 놔버리면서 우리는 관세 없이 미국은 베트남에 이제 팔게 되고 뭐 SUV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판다. SNS에 그냥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협상단 입장에서는 베트남에서 실무협상하고 안에 가서 보고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돼버린 거죠. 11%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때려버리니까. 자, 이 뒷내막을 처음 보도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폴리티코라고 하는 미국의 정치 관련 매체인데 베트남이 충격을 받았다. 11%가 될 걸로 예상했는데 무시를 하고 그냥 발표를 했다라는 내용을 폴리티코가 나중에 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은 이 합의안에 사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전 다음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워싱턴에 있는 미국 측도 놀랐다. 그러니까 서로 합의했다. 어느 정도 맞았다고 생각해서 악수하고 헤어졌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데 그러니까 협상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도 뭘 협상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협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근데 베트남이 더 벙찐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20%라고 했어요. 며칠 뒤에 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먼저 가서 열심히 협상을 했는데 20%인데 가지도 않고 협상도 안 한 필리핀한테도 20%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아니, 나랑 쟤랑 똑같은 조건이면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베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협상을 지켜본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미국과 협상을 맛이 나겠습니까? 협상을 했다가 저렇게 되는데? 결국은 지금 이 상황들을 보자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냐면 모든 건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도 없고 누구 말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협상단이 미국 실무협상단을 만나서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야 우리는 이런 카드가 있는데 어디까지 양보해드릴까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그게 악영향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데 쉽지 않은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일본 뭐 이런 나라에만 지금 관세를 매긴 게 아니에요. 전 세계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8월 1일부터 관세를 매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EU 30%입니다. 그죠? 멕시코 역시 30%예요. 캐나다는 35%입니다. 8월 1일부터 무조건 한다. 다 너네 때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집어 생각을 해보죠. 뉴욕 증시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냐? 딱 보고 처음 드는 느낌이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는 수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1등부터 한 8등, 9등까지 하는 무역 상대국한테 전부 20, 30, 40, 심지어 브라질한테는 50%를 매기겠다? 그럼 그렇게 비싼 돈으로 수입을 해오는 미국 경제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안 될 거다라는 사람들의 컨센서스가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니다. 이거 우리한테는 아무 손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관세를 하면서 막 돈이 지금 미국 정부로 쏟아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수입이 막 팡팡 늘고 있는데 이 돈 우리 정부나 우리 뭐 국민이나 이런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외국 국가와 외국 기업들이 내는 돈이 우리 미국 정부의 주머니에 들어오고 있다. 전임자들은 생각도 못했던 걸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맞나? 상식적으로? 의심이 들죠.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게 관세가 붙어서 물건값이 올라가면 미국 소비자들이 돈을 더 내게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관세 매긴 지가 2, 3개월 정도 됐는데 봐봐, 자동차 값이 안 올라. 그냥 쭉 가고 있어. 관세? 야, 이거 외국 애들이 내는 거야. 이거 국내 물가도 자극이 안 돼. 우리 미국 정부는 주머니가 도둑해져 최고입니다 라고 미국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러냐? 정말 그러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현재 자동차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부가 전에 뭐 현대도 그랬고, 일단은 차를 많이 수입을 해놨습니다. 재고를 쌓아놨어요. 그 재고를 현재 팔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차값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차를 팔 때 주던 보너스들, 할인 금액 혹은 뭐 할부 금액에서 이제 할부 이자율 이런 것들을 다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금액은 그대로 올리지 않되 나머지 주던 혜택들을 다 깎아버렸습니다. 그거나죠. 조삼모사한 거고. 세 번째,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관세 때문에 가격을 올려 이럴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나서서 죽을래 뭐 이러고 이제 한번 몰아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누가 먼저 손들고 저 가격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난리가 날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누가 먼저 안 올리나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문가들의 진단은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냐, 관세가 25%씩 붙고 있는데 버틸 수 있느냐, 못 버틴다라는 거죠. 연말까지 다 길어봐야 누가 한번 먼저 깃발을 드느냐의 문제지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몇 달 뭐 안 올랐다 계속 트럼프 대통령 측근 쪽에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게 유지가 되겠냐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관세를 매기다 보면 뭐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뭐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기관들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가면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1% 가깝게 떨어진다라는 수치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가장 전 세계 나라 중에 제일 많은 타격을 받는 게 미국일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아무리 잘해봐야 깎는 거 15%다 현재 스코어로. 두 번째, 실무 협상을 해봐야 이게 최종 타결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 내줄 거 다 내주고 나서 그냥 망하는 수가 있다. 세 번째, 미국이 지금 말한 대로 실행할 수가 없다. 단기는 할 수 있겠죠. 한 달, 두 달. 근데 1년? 그 이상?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조급하게 나서서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AI로 계속 만들어낸 건데, 정부의 입장은 이래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생각은 하더라도 입 밖으로 그 말을 내면 안 되죠. 미국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우리는 정말 협상을 하려고 해요. 양보도 할 생각이 있고요. 맞춰보시죠 라고 진지하게 협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타결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누가 그런 역할을, 뭔가 브레이크를 걸고 무리한 타결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하느냐? 언론이 해야 합니다. 1997년 한 신문의 사설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압박했을 때죠. 논리 벗어난 슈퍼 300일, 미국 농무부 뭐 이러면서 미국을 강하게 규탄을 하면서 미국 아무리 동맹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여론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게 이렇다고 할 때 우리 정부가 정말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미국과 협상을 할 때 뭔가 여유가 생기는 거죠.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고 언론도 이렇게 받아주면 미국한테 가서 우리 내부 여론이 참 그렇게 힘드네요 라고 설명도 할 수 있고, 뭔가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되는데, 이게 지금 국익의 문제입니다. 잠시 피해가 있더라도 최대한 참고 버티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자, 우리의 좀 주권을 지키자, 이런 얘기를 언론이 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온더스팟에서 몇 달 전에 멕시코의 셰인바움 대통령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극하고 나서고 뭔가 틀린 얘기를 하고 할 때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기다리면서 원하는 얘기가 나올 때까지 일단 기다렸다라고 할 수 있고, 30% 관세를 맞았죠. 8월 1일부터. 하지만 셰인바움 대통령 여전히 그 템포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사러 나왔는데 저 사람이 무조건 내 물건을 얼마가 됐든 사려고 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물건을 비싸게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나왔는데 여유 있게 뭐 오늘 안 사도 되고요, 뭐 다음 사람 기다려봐도 되고요, 근데 물건 좋으신 거 있다 그래서 한번 나와봤어요, 이런 태도라면 협상이 되는 거죠.
그 뒤에 여지, 그런 여유를 누가 만들어주느냐? 언론과 국민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현재로서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칠게 막 관세 이렇게 얘기할 때도 웃으면서 아유 네 수고 많으세요. 국민들이 약간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관세 협상이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을 이 시점에 다들 좀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때 드리고 싶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세 협상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너무 겁먹지도 말고 의연하게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는 게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깐깐남인 뉴욕 다시 한번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